안녕하십니까. 하교수의 고시행정학 34번째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무원 시험이나 토익 준비하시는 분들은 무작정 따라하면 쉽사리 해석되는 하교수의 영문 독해도 봐주셨으면 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 예산과 관련된 법률 이야기 하면서 이것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시험 문제도 자주 나오는 문제고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해서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책임 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기본 내용만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인사 예산 등 운영에서 대표적인 자율성을 갖는 집행적 성격의 행정기관입니다. 여기서 뭘 하겠다고 만드는 게 아니라 집행하는 데 주안점을 두는 겁니다. 자, 책임 운영기관은 행정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속 직원의 신분도 공무원입니다. 다만 자율성이 많다는 데만 차이가 있습니다. 책임 운영기관의 장은 일반적으로 공개 경쟁 채용 과정을 거쳐서 계약제로 임명을 합니다. 계약제로 임명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기관장의 근무 기간은 기본적으로 5년입니다. 5년의 범위 내에서인데 최소 2년 이상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책임 운영기관은 행정형 책임 운영기관과 기업형 책임 운영기관으로 나눈다고 그랬는데, 기업형은 말 그대로 정부기업입니다. 정부기업입니다. 정부 부처 형태를 띤 공기업과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기업 예산법에 적용을 받고, 행정형 책임 운영기관은 말 그대로 행정조직이기 때문에 일반 회계로 운영이 됩니다. 공무원이라는 거, 계약제로 임명된다는 거, 기관장의 근무기간이 5년 범위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행정형은 일반 회계로, 기업형은 정부기업예산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하는 거. 되셨습니까? 이 정도만 정리하셔도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의 주안점은 예산의 분류와 예산제도인데, 예산의 분류, 예산제도. 예산제도는 아마 다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예산제도 이렇게 지금 만들어뒀는데 다 하지 못하고 가장 대표적인 거 한 가지만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오늘 강의가 끝날 것 같습니다. 자, 예산을 분류한다. 여러분, 우리 인사행정에서 공직도 분류를 했습니다. 왜? 너무 많아져가지고 관리하기 힘들다 보니까 일정한 기준으로 나눠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의 내용이 되는 세입과 세출을 정확히 파악하고 비교가 용이하도록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유형별로 나누어 체계적으로 배열하는 것을 예산의 분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정부 활동의 복잡성과 다양성 때문에 기준이 여러 가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자, 예산 분류의 목적은 세입 예산, 들어오는 수입의 경우는 선량한 관리를 목적으로 하고, 세출은 효과적인 경비 지출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근데 여러분한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세입, 들어오는 것은 입법부가 일일이 관여할 여지가 없어요. 왜? 대부분 세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의해서 거의 들어오는 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들어오는 것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여지는 상대적으로 좁고, 어떻게 쓰느냐에 대해서 의회가 많이 관여를 합니다. 세출 쪽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하나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걸 예산 분류의 목적을 잘 정리해 두시면 우리 예산 제도가 바로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고 바로 연결이 됩니다. 바로 연결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 보시면 사업 계획의 수립과 예산 심의가 능률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게 좋습니까? 분류 방식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고 이제 여러분 이제 나누는데, 요건 기본적으로 뒤에 하나하나 하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분류 방식 중에서 가장 큰 분류가 기능별 분류고, 두 번째로 큰 게 조직별 분류입니다. 왜? 기능별 분류는 약 7가지 정도의 분류가 되어 있고, 조직별 분류는 우리 대통령실에만 해도 대통령실, 대통령 경호실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행정부처 약 40몇 개 행정부처에 해당되는 것들이 다 거기에 따라 예산이 나눠지는 거거든요.
크게 나누면 사업계획 수립하기 좋죠. 특히 각 부처별로 나누면 사업계획 수립에는 되게 유리하죠. 그리고 예산 심의도 훨씬 편합니다. 그 조직에 대해서 그 예산을 심의하는 거기 때문에 정리하기 좋고요. 예산 집행의 효율화를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집행하는 공무원이 내가 돈 어디다 쓰고 있는 건지를 아는 게 좋죠. 이건 품목별 원리라고 해서 우리 가계부 쓰듯이 쓰는 겁니다. 가계부 쓰듯이. 회계 책임의 명확화는 이거 하려는데 1억 쓰랬는데 왜 이거 하는데 2억을 썼느냐 따지기가 편해요. 그리고 제대로 집행된지 안 된지도 바로 확인이 되거든요. 품목별 원리라는 거고, 경제 분석 촉진은 결과적으로 국민 경제에 예산이 어떻게 미치는가 이걸 보자는 건데, 경제 성질별 분류라고 해서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되게 4가지 정도의 이제 분류 방식이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분류의 목적은 다 하고 하셔도 되지만 이러이러한 분류 목적이 있다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예산 분류의 목적이 아닌 것 어느 겁니까?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예산 분류의 유형은 조직별 분류, 품목별 분류, 기능별 분류, 경제성질별 분류 이 4가지에 의한 건데, 조직별 분류라고 하는 것은 예산을 부처별, 기관별, 소관별로 분류하는 겁니다. 대통령실, 대통령 경호실, 감사원, 국회, 대법원, 외교부, 국방부 해가지고 우리 행정부처 쭉 늘어나가지고 그 조직별로 예산을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입법부 예산 심의가 가장 편합니다. 가장 편합니다. 왜? 이 행정부처와 관련된 형태로 입법부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따른 상임위원회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뭐 외교부가 만들어 있으면 외교안보부, 외교안보위원회, 국방부, 국방위원회, 상임위원회 이런 것이 만들어져서 1대1로 대응하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조직별 분류가 예산심의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단점은 뭐냐? 그 부처별로 예산을 짰어요. 예산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그걸 하고 있는지는 모르는 거죠. 그리고 경제적 효과도 불분명하고요. 품목별 분류는 지출 대상에 의한 분류라고 합니다. 어디다 썼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어디다 썼느냐. 일반적으로 가장 오래되고 보편화된 분류 방식인데,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 뭐 무슨 비 이런 식으로 나눠가는 겁니다. 이번에 인건비로 얼마, 우리 조직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몇 명인데 몇 명에게 몇 급은 어떻게 해서 얼마씩 줬고 해서 총체적으로 인건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건 지출 대상에 의한 분류인데, 문제는 뭐 때문에 그 예산을 짠지 목적이 안 드러나요. 자, 인건비로 올해 우리 조직에서는 1,000억을 썼다. 1,000억을 썼다. 근데 그때의 인건비라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한 거냐는 것이 안 나타난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콩나물을 샀어요. 뭐 때문에 샀을까요? 그건 몰라요. 콩나물을 산 건 아는데. 이건 여러분이 잘 생각을 하고 들어두셔야 뒤에 예산제도하고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어떤 예산제도를 짜든 마지막에 지출은 품목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나오겠지만 품목별 예산을 하든 성과주의 예산을 하든 PPBS를 하든 연기준 예산을 하든 자본 예산을 하든 무슨 예산제도든지 마지막에 지출은 품목별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일정한 목적에 의해서 이때 뭐가 얼마씩 실제로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함께 쓰이는 겁니다. 이건 뒤에 용어가 달라지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해두셔야 됩니다. 품목별 분류는 어떤 예산제도에도 항상 들어갑니다. 반드시 병용, 같이 사용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세출 예산 과목은 세출 예산은 예산 과목은 이래야 되는데 잘못 썼군요. 세출 예산의 예산 과목은 소각, 조직별로 먼저 나누고 장관항, 세항목으로 분류를 하는데, 목이 품목별 분류입니다. 여기도 쉽잖아요. 예산 과목이 이렇게 있는데 목이 품목별 분류다. 외우시는데 문제 없죠?
이거 시험 문제 나오는데도 틀리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건 내가 봐서 공부를 제대로 안 하신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정리하셔야 됩니다. 다시 합니다. 품목별 분류는 지출 대상에 의한 분류입니다. 어디에 썼느냐? 그러니까 뭘 사고 뭘 얼마 지불하고 뭘 어떠고 하는 식으로 그대로 그냥 바로 쓰는 항목, 우리가 일반적인 가계부 쓰듯이 쓰는 거예요. 오늘 내가 뭐뭐 얼마 썼다, 이렇게 그냥 적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모든 예산제도는 어떤 거든 다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돈이 나갈 때는 품목별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예산제도에도 항상 들어가 있는 게 품목별 분류입니다. 장관항 세 항목 중에서 목이 품목별 분류입니다. 회계책임 명확하겠죠? 너 왜 거기에 쓴다는데 제대로 안 썼냐? 바로 물어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인사행정에 되게 유리합니다. 아까 인건비라는 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인사행정자가 인건비 계산하는데 필요한 거 아닙니까? 인사행정이 유리하다는 게 특징입니다. 세 번째, 기능별 분류는 지출 목적에 의한 분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합니다. 지출 목적에 의한 분류입니다. 지출 대상에 의한 것은 품목별 분류, 무엇에 쓰느냐 목적에 의한 분류는 기능별 분류입니다. 예. 정부의 일을 개괄적으로 알아보기 쉽습니다. 왜? 방위비가 얼마, 교육비가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나가면 우리나라가 현재 어디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구나, 이게 바로 드러나죠. 그래서 시민을 위한 분류라고도 합니다. 기능별 분류는 시민을 위한 분류라고도 합니다. 분명히 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세출 예산을 일반 행정비, 방위비, 교육비, 사회개발비, 경제개발비, 지방재정교부금, 요건 이제 국고보조금이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채무상환 및 기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밖에 안 되잖아요. 아까 부처별로는 50여 개에 가깝지만 기능별 분류는 7개로 분류하기 때문에 훨씬 분류 목록이 큽니다. 그래서 총괄 계정으로 가장 적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 드렸었죠? 앞으로 우리 예산 형태에서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리면서 신임 예산이라는 거 이야기 드린 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일단 뭉태기로 줄 테니까 일단 쓰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보고를 해라, 이런 게 있다고 그랬죠. 뭉태기로 주는 거 있었지 않습니까? 예. 요거 기능별 분류가 7가지로 나눠서 뭉태기로 주는 겁니다. 뭉태기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총괄 계정에 가장 적합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적합한 게 어느 겁니까? 예. 여러분, 아까 이야기 들었던 조직별 분류입니다. 한 50여 가지로 나누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로 덩어리가 큰 겁니다. 자, 이 기능별 분류의 특징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첫째, 일반 행정비를 최소한으로 잡아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7가지 그 기능별 분류로 나누는데 만일 일반 행정비를 94%, 방위비 1%, 교육비 1%, 사회개발 1%, 경제개발 1%, 지방재정교부금 1%, 채무상환 및 기타가 1%, 이래서 일반 행정비로 범위를 많이 잡아놓으면 나머지 분류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일반 행정비라고 해서 어떤 우리가 잡비 비슷하게 하니까 모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건 형태는 최소한도로 잡아야 기능별 분류의 의미가 있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의 기능이 한 개 이상의 부처에 포함될 수도 있고 하나의 사업이나 활동에 여러 가지 기능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만일 지금 해외 근무하고 있는 외무부 직원들 또는 국방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 가 있는 사람들의 만일 자녀들의 그 나라에 가서 교육을 하고 있다. 군인 자녀다. 그러면 교육과 국방의 양쪽에서 다 포함돼서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되셨습니까? 경제성질별 분류라는 게 있습니다. 예산이 국민경제, 즉 소득, 소비, 저축, 생산 등에 미치는 영향을 기준으로 하여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으로 분류하는 겁니다. 경상계정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꼬박꼬박 나가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인건비 같은 거죠. 중요한 건 이 경상계정의 덩어리가 크면 결과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적어집니다. 자본계정이 투자를 하기 위해서 쓰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우리 지방행정에서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되게 재정이 어렵다고 할 때는 뭐가 어려운 거냐?
자본 계정을 거의 확보를 못합니다. 새로운 사업을 벌일 수가 없어요. 왜? 현재 있는 공무원들의 월급 주기도 빠듯한 데가 많거나 그것도 모자란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건 뒤에 이제 우리 자본예산에도 다시 한번 이야기했지만 경상계정, 자본계정 나눴다? 하게 되면 투자가 뭐가 있는가 보나 이렇게 머릿속에 빨리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특징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데 필요한 자료로서 사용이 될 수 있는 거지 이 자체가 경제정책은 아닙니다. 왜? 근사치로만 나타나기 때문에. 근사치로. 이런 정도로 미친다. 왜?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실제로 되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사치로만 나타납니다. 여러분, 근사치로 나타나는 것은 고위 관료층에 필요한 겁니까? 집행층에 필요한 겁니까? 여러분 그거 생각나세요? 장기 목표, 단기 목표, 구형 목표, 유형 목표, 그 다음에 추상적 목표, 구체적 목표. 생각나세요? 목표할 때 이야기 드렸어요, 분명히. 아래로 올수록 보다 구체적이어야 되죠. 근사치는 고위층에 필요한 자료입니다. 다음 주 경제성질별 분류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어느 겁니까? 라고 했을 때 근사치로만 표현이 된다. 경제정책 아니다. 최고관리층에 필요한 거다. 이런 형태의 보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연결이 다 돼 있는 겁니다.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다른 예산 분류 방법으로부터 유리될 수 없다. 자, 아까 우리가 품목별 분류는 반드시 병용돼야 된다. 요거는 유리될 수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유리된다는 건 떨어져 나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지? 유리될 수 없다가? 예, 무슨 말이냐면 경제성질별 분류는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됩니다. 근데 경제성질별 분류가 있다는 이야기는 다른 걸 먼저 하고 예산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보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성질별 분류가 있다는 것은 다른 분류가 이미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분류에서 경제성질별 분류를 안 해도 됩니다. 되셨어요? 품목별 분류는 예산제도가 있으면 필히 있어야 됩니다. 왜? 마지막으로는 품목별 분류로 지출이 되기 때문에. 경제성질별 분류는 안 해도 됩니다. 대신 경제성질별 분류가 있다는 이야기는 다른 예산 분류 방식을 하고 두 번째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애매해가지고 행정고시 7급, 9급 다 시험 문제 나와서 출제한 사람들이 재미 봤던 문제입니다. 이해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경제성질별 분류는 경상계정과 자본계정으로 나누는 걸 봐서 투자적 목적에 더 관심이 있다. 그 자체가 경제정책은 아니다. 왜? 근사치로 표현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최고관리층에 관심이 있다. 다른 분류 방식으로부터 유리될 수 없다. 따로 존재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되셨습니까? 정리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분류 방식 4가지 있습니다. 자, 예산제도는 시크라는 사람이 시대적 분류에 따라서 입법부의 권한이 컸을 때보다 행정부의 권한이 커지는 이런 상태로 내려가면서 시대적으로 변화했다고 그러는데 맨 위가 통제 중심, 관리 중심, 기획 중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통제 중심이 품목별 분류입니다. 아까 입법부는 되게 편하죠. 100억 써. 근데 100억을 잘못 썼어. 100억 더 이상 썼어. 아, 그러면 너 잘못 썼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품목별 통제 중심이죠. 품목별 예산입니다. 관리 중심은 이제는 행정부와 입법부 권한이 거의 같아지면서 행정부가 어떤 일을 주어진 범위 내에서 관리는 내가 할 테니까 너는 상관하지 마라. 입법부는 상관하지 말아라. 하고 했던 대표적인 게 성과주의 예산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획 중심이라는 것은 기획이라는 용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나아갈 방향 자체를 행정부가 정하는 겁니다. 기획예산제도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뭡니까? 정책학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다른 모든 우리 정책학에 나오는 모형들은 합리 모형을 기본으로 두고 그것이 다른 것이 뭔가를 따져서 다른 모형을 정책 결정 모형을 둔다고 했습니다. 예산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은 품목별 예산입니다. 그리고 다른 예산제도 약 4가지 정도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되셨습니까? 그러면 품목별 예산에 비해서 다른 예산제도의 모든 것의 공통점은 뭐냐? 품목별 예산보다 한정된 예산, 자원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분배한다. 이게 전부 모든 공통점입니다. 잘 들으셨어요? 이해하셨어요? 다시 합니다.
품목별 분류를 기준으로 두고 그 뒤에 발전된 것은 그것에 뭐가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등장을 한 건데, 뒤에 나타나는 예산제도 모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자원의 합리적 배분입니다. 되셨어요? 뒤에 나온 다음 주 PPBS와 염기준 예산의 공통점은 뭡니까? 자원의 합리적 배분. 되셨어요? 다음 중 염기준 예산의 장점으로 옳지 못한 건 어느 겁니까? 자원의 합리적 배분. 이해하실 수 있죠? 장점입니다. 자, 품목별 예산제도는 품목별 분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 그대로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건 하지 않고 성과주의 예산부터 할 겁니다. 성과주의 예산이라는 것은 퍼포먼스 버제트, 성과 예산, PB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부 예산을 기능, 활동, 사업계획에 기초를 두고 편성하는 방법으로서 총 예산액을 어떻게 구합니까? 하게 되면 하나하나 사업의 원가가 얼마냐 해가지고 그 사업을 몇 개를 하느냐라고 해서 정리를 하는 게 예산액입니다. 가장 간단해서 도로 포장, 도로 1제곱미터를 포장하는데 1000만 원이 듭니다. 그런데 1m를 포장하는데 뭐 500만 원이 듭니다. 그러면 이게 1kg를 하면 얼마가 듭니까? 500만 원 곱하기 1000 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되셨어요? 그 성과주의 예산은 무조건 단위 원가 곱하기 업무량, 이걸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건 여러분 기능 어쩌고 하는 거 보니까 기능별 분류가 되게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 국민이 정부의 사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고요. 정책 수립에 유리하고 입법부 예산 심의가 간편해집니다. 왜? 다 정책 우리가 수립해서 가져와서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서 성과라는 게 그런 의미잖아요. 자, 우리가 1km를 포장을 하겠다. 근데 800m밖에 못 했어요. 똑같은 5천만 원을 들여서 800m밖에 못 했습니다. 아니요, 5억 들여서 800m밖에 못 했어요. 그러면 너네의 성과는 80%다.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그래서 정책 수립에 유리하고 입법부 예산심의 간편하고 예산 편성에 있어서 자금 배분을 합리합니다. 다시 합니다. 품목별 예산제도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예산제도의 공통점은 자원 배분에 합리합니다. 되셨습니까? 자, 이 단위 원가를 계산한다는 이야기는 업무 측정 단위, 그 일을 얼마나 했느냐는 하려면 기본 단위가 있어야 돼요. 기본 단위. 근데 기본 단위의 선정 기준이 이렇게 5가지를 채워야 됩니다. 뭐 첫째, 동질성이 있어요. 자, 앞에 제곱미터로 있으면 뒤에도 제곱미터라든지 이렇게 계산하지. 앞에는 제곱미터, 뒤에는 뭐 헥타르, 그다음에 몇 평, 이런 식으로 하면 계산하기가 되게 어려워지고 그만큼 복잡해질 것 아닙니까? 가능한 동질성을 띨 것. 그다음에 계산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왜? 곱하기 해야 되잖아요. 계산 가능성이 있어야 되죠. 영속성이 있어야 됩니다. 가능한 한 같은 단위를 계속 놓고서 비교를 하는 게 좋습니다. 가능한 한 단수해야 됩니다. 한 가지를 놓고 비교를 하는 것이 비교 성과를 계산하기 편하죠. 그 다음에 그에 사용되는 용어가 이해하기 쉬울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중 성과주의 예산에 있어서 업무 측정 단위가 가져야 될 기준이 아닌 것 어느 겁니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제일 헷갈리게 나온 게 가능한 한 복수로 한다. 자, 이거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 두는 게 좋은 거라면서. 틀립니다. 잊지 마십시오. 동질성, 계산 가능성, 영속성, 가능한 한 단수, 이해하기 용이할 것. 되셨습니까? 자, 업무 측정 단위를 선정을 한다고 해도 단위 원가 계산이 실제로 되게 어렵습니다. 왜? 행정과 관련되는 것은 양적인 요소만이 아니라 질적인 요소가 포함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정책이나 사업계획에 중점을 두다 보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꼭 기억하셔야 할 게 하나 있었습니다. 행정의 전문가는 행정공무원입니다. 입법부나 사법부가 행정에 관여하기가 점점 어려워진 이유는 그만큼 행정이 전문화되기 때문입니다. 정책이나 사업계획에 중점을 두면 입법부가 예산 통제하기는 되게 어려워집니다. 예산 심의는 편해지는데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너 이거 어쨌냐 저쨌냐 따지기가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입법부 예산 통제가 가장 쉬운 것은 품목별 분류. 되셨어요? 뒤에 나오는 모든 예산 제도는 품목별 분류와 비교를 하시는 겁니다. 되셨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시행정학 34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